수도, 멀쩡한 수도를 우리가 충청도로 옮기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50조가 투입돼요. 건설업자들하고 연관된 일을 주로 많이 하려고 그래요. 수도 이전하는 예산 어디서 나오냐는 사람 없습니다. 청계천 만드는데 예산 어디서 나오냐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큰 문제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입니다. 이 공약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도시에 뭔가를 건립하고 조성하고 지원하는, 한마디로 대규모 건설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우리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거는 예산이 문제가 되고, 큰 건설업자한테 주는 거는 예산이 문제가 안 된다. 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시자재 단체장 선거를 폐지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국가 예산이 150조가 전략이 돼요. 150조. 전략됩니다. 역대 인천시장들은 선거철마다 지역 주민들에게 대규모 건설 공약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성 없는 공약이었다. 1년치 국가 예산에 버금가는 돈을 투입해 진행하겠다던 대규모 사업들은 대부분 물거품이 됐다. 지난 2014년엔 부채가 13조까지 치솟으며 부도 직전 위기에 처했다. 공약에 대한 피해자는 당장의 주민이고 시민입니다. 그리고 유권자라고 할 수 있는데, 단체장이 그 당시 재선을 하면서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서 구도심으로부터 표를 얻기 위해서 무리하게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약속을 했고, 시자재 단체장 선거를 폐지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국가 예산이 150조가 전략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건국수당, 결혼수당, 출산수당, 이거 1년에 47조가 들어갑니다. 47조. 320조 중에 47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성장, 그건 빚 좋은 개살구라. 우리 국민들한테는 국리를 기만하는 거예요. 경제를 말입니다. 688불에서 17,000불을 올려놨더니 그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싹 특권층들이 다 따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나는 경제 살린다. 이따고 말 안 한다 말입니다. 가정을 먼저 살리겠다. 경제를 살리긴 살리되 가정부터 살려놓고 국민들이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잘 살아가고 희망을 갖게 해놓은 다음에 국가 경제는 지절로 살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하나 정치인이 따뜻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눈 비비고 와도 그런 정치인이 한 명이 없는 거야. 가정을 먼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여성들, 이렇게 짓밟히는 여성들, 이 지금 여성들은 6가지가 짓밟힙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짓밟히는 거예요. 이거 애들 교육과 직장에서 방황하는 거야. 애 교육에 잘 매달려고 하면 이건 직장에 가서 돈을 번 식당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파괴된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저거. 국가가 결혼하는 젊은이 한 사람에게 잘 살아라고 돈 5천만 원, 여자애한테 5천만 원 주는 거 절대 많은 돈 아닙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나라가 이대로 나가면은 중국이 인구가 앞으로 20억을 돌파할 때 우리 인구는 2천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불과 몇 년 후에 조금 있으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왜? 얼마 전 우리 사회의 주요 기관들이 예측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충격적이다. 누구도 이런 22세기를 생각지 않았다. 한때 5천만이 넘었던 인구는 반토막이 난다. 2705년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나라가 된다. 그래서 우리 인구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출산수당을 3천만 원씩을 주게 되면은 그 인구 3천만 명씩 주게 되면은 서로 애를 낳게 됩니다. 출산 장려금 정책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전북 순창구는 장려금 인상을 위한 개정안을 내놓았고, 경북 의성구는 넷째 아이에겐 최고 수준 금액인 1,8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개별 가구당 한 명씩 놓을 때마다 1,000만 원씩 준다면 그것이 지금 정부가 하는 다양한 형태의 출산 지원책보다 훨씬 출산을 갖다가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이혼 기록은 호적에서 제외시킵니다. 앞으로 전부 제외하고 앞으로도 지난 옛날에 있던 이혼 전과 기록도 다 폐지됩니다. 앞으로 이혼 경력이나 입양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예, 입사 후 5년간 매월 국가에서 1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죠.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월급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청년 인턴을 채용할 경우 정부가 임금의 절반을 지원해주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6개월간 임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 제도. 이를 활용한 청년 취업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가정 살리기 공약이 정말 가슴에 와닿거든요. 근데 좀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 많은 돈들을 과연 재원 확보를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재원 확보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 우리가 제가 이야기한 이 가정 살리기 공약은 멀쩡한 수도를 우리가 충청도로 옮기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50조가 투입돼요. 땅을 사야 되니까 50조가 투입되는데 정부는 이런 일을 매년 반복합니다. 이 수도 이전뿐이 아니에요. 왜? 건설업자들하고 연관된 일을 주로 많이 하려고 그래요. 예. 재원, 보도부록이 미국과 영국과 일본은 30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년마다 파재깁니다. 왜? 예산을 없애느라고. 예산을 정부에서 따느라고. 그래서 우리가 재원이 없다는 이런 말은 참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은 뻔뻔스러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는 예산기획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기획원이 있었어요. 경제기획원은 각 부처보다 더 높아요. 경제기획원장은 대단히 높은 자리였습니다. 경제를 확실히 기획을 했는데 이제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붙여서 재경부 이래 놔버렸어요. 경제를 확실히 기획을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재무부하고 섞여가지고. 물론 경제기획원에 있던 사람들이 재무부에 있던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기획은 현재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나라의 이 예산이 1년에 320조입니다. 320조인데 만약에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이 돼가지고 한반도 운하를 만들겠다.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 운하를 만드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한 150조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 거는 예산으로 보는 사람 없어요.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올 거냐 이런 사람 없어요. 수도 이전하는 예산 어디서 나오냐는 사람 없습니다. 청계천 만드는데 예산 어디서 나오냐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큰 문제입니다. 예. 우리 국민들에게 나눠 주는 거는 예산이 문제가 되고 큰 건설업자한테 주는 거는 예산이 문제가 안 된다. 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320조 예산 중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50%가 전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자체 단체장 선거를 폐지하는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지자체 선거를 해서 서울시장을 뽑으니까 1년 예산을 22조를 썼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면 5조면 돼요. 그러면 17조를 왜 썼느냐? 선심성 예산이야. 청계천도 만들어라. 이걸 해야 다음 대통령에 유리하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러니까 맨날 행사, 맨날 홍보, 시장 홍보입니다, 이게. 이래서 시 예산을 절약하지 않습니다. 예. 강남구청장은 강남에서 벌린 세금 자기들 알아서 여유있게 써버려요. 없는 구청에다 안 줍니다. 이런 지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지자체 단체장 선거를 폐지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국가 예산이 150조가 전략이 돼요. 150조. 전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건국수당, 결혼수당, 출산수당, 이거 1년에 47조가 들어갑니다. 47조. 320조 중에 47조 아무것도 아닙니다. 150조라는 예산이 남아요. 또 여기에다가 뭐가 있냐? 전 국민이
슈퍼나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지금 현금 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전부 카드를 써야 됩니다. 10,000원 이상이 되는 물건은 전부 카드를 써야 돼요. 수표를 쓰든지 가게 수표를 쓰든지 하여튼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세금이 1년에 한 200조가 포탈이 안 돼요. 그래서 공짜로 들어오는 돈이 한 200조가 더 들어옵니다. 지금 세금이 한 200조가 포탈되고 있어요. 자, 병원이 100억을 벌었으면 1억 벌었다고 신고합니다. 예, 현금으로 전부 받았으니까. 그래서 현금으로 들어온 부분은 전부 빼버려요. 카드로 긁은 부분만 신고합니다. 예, 이래서 우리가 부자들이 아주 특권층들이 아주 엄청난 그 세금을 포탈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월급 750만 갑정 근로자, 우리 갑권세 내는 사람들은 1년에 세금을 얼마 내냐면은 작년에 7조를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300만 사업자, 식당 하는 사람부터 개벌까지 사업자가 벌었다고 신고한 게 작년에 3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세금 얼마 냈냐? 1조는 떼먹어버리고 2조 원 냈어요. 세상에 월급쟁이들, 월급 받는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자가 낸 소득세가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세금을 얼마나 포탈했냐면 200조 정도 포탈했습니다. 저는 특수하기 때문에 IQ가 430인 제가 특수한 머리가 있습니다. 세금을 지금의 세율을 굉장히 낮춰줍니다. 또 부자들에게 양도세 안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부동산에 대한 종토세 안 받죠? 부자들이 나를 싫어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 낼 거는 확실히 내라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 내가 시죠. 그래서 나는 가정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세금 안 받는다 이거예요. 부동산에 세금 안 받습니다. 다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세금을 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약간 사업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의 세율은 낮춰주지만 정상적으로 그다도 1년에 350조가 더 생긴다 이 말입니다. 320조 세금에서 150조 전략되죠. 또 200조 세금 더 들어오죠. 예산이 하도 남아가지고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 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국채와 외채를 신속히 갚아나갑니다. 국채와 외채를 신속히 갚아나가지 않고 이런 정치인들 상태를 두면 또 IMF 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나는 신속히 그 국채와 외채를 갖고 해서 돈을 그대로 해서 세금을 그 1년에 매년 남는 세금을 가지고 국채와 외채를 갚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외에다 보내는 돈, 애들 과외비로 나가는 돈, 해외에다 버리는 돈, 이런 돈이 전략대모로 해서 우리의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세수 구조는 전혀 없고 오히려 서민들은 하나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다만 기름을 넣거나 밥을 먹거나 쌀을 사거나 이럴 때 서민들도 세금은 들어있지만 세금을 내는지 모르게 세금을 내게 되니까 생활을 전략해서 적게 쓰는 사람은 세금 얼마 안 내고 살게 되는 거죠. 고지서로 나오는 세금 제도는 전부 폐지입니다. 국민연금 완전히 폐지합니다. 금융실명제 완전히 폐지합니다. 금융실명제 때문에 IMF가 왔습니다. 지하자금이 전부 땅속으로 숨어버리고 우리의 은행에, 한국은행에 우리의 결제가 부족했던 겁니다. 금융실명제가 원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금융실명제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금융실명제 폐지, 부동산실명제 폐지, 부동산을 누구 이름으로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폐지, 또 그 다음에 수능고사 폐지, 폐지가 한 30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전부 쓸데없는 거 폐지입니다. 전과 기록 폐지, 이혼 기록 전부 폐지입니다. 폐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엄청나게 바꿔집니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절대로 단 한 가지도 제가 법학도 전공했고 경제학도 전공했고 경영학도 전공했고 물리학도 전공했고 생명공학도 전공했고 이런 7가지를 전공했기 때문에 어느 문제 하나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건 없습니다. 정확하게 법률적이고 경제적이고 통계 수치에 정확하게 맞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한 가지도 실천 안 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IMF가 온 원인 중에 하나도
어음보험공사를 내가 옛날에 만들자고 했는데 국가에서 어음보험공사를 안 만들어가지고 IMF가 온 거예요. 예, 어음을 끊을 때 보험료를 받게 해가지고 그 보험료를 모아놨더라면 IMF가 오겠습니까?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음보험공사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주 오케스트라 같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안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백몇십 명이 하는 오케스트라에서 어느 하나가 반주를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악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전부 오케스트라의 형태로 탁 맞아떨어집니다. 이러려면 IQ가 적어도 430 저 정도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공약을 가지고 시비를 걸거나 상대방 정당에서 제 공약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자들은 TV 토론에서 저와 마주 앉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 모든 통계 자료를 내보일 것이고 명확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님 공약에 가정 살리기가 눈에 띄는데요. 가장 주부로서 너무너무 지금 힘드는 그 주부로서 어떻게 가정을 살려주실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저는 모든 대통령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다 그러는데 경제를 살려서 재벌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만 배불린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1인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어려움은 세계에서 아주 꼴찌에서 몇 등째 갑니다. 이건 뭐냐? 경제를 살리긴 살렸는데 특수청, 특권청들만 살리는 거예요. 그 경제의 이익은 특권청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현대중공업 주식값이 19,500원 하던 게 예를 들어서 39만 원이 올라갔다는 것, 35만 원을 넘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19,000원 하던 주식값이 35만 원, 39만 원 오르락내리락. 누가 일하고 싶겠습니까? 말하자면은 경제지표가 GDP는 8천억 불인데 국민 총생산은 800조인데 그 사람들이 주식값으로 올라간 돈이 900조예요. 9천억 불이야, 9천억 불. 그러니까 가만 앉아서 실제 주식값 액면 발행가는 70조예요. 아니 70조의 주식 발행가가 900조가 됐다 이 말입니다. 국민 총생산을 120% 오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만 앉아서 거품 그렇게 경제 성장을 몽땅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 서민들은 돈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노예라니까. 무슨 노예냐? 애들 사교육비, 학비, 그저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완전 노예처럼 개미 쳇바퀴 도는 거예요. 여유롭게 살 수가 없고 책 한 권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남을 위해서 좀 사람이 남을 도와야 그게 성공한 사람인데 남은 얼마라도 돈이 생기면 시부모도 모시고 싶고 참 조카들도 잘해주고 싶고 참 친척들도 도와주고 싶고 누구 병원비도 좀 갖다 주고 싶고 누구 참 결혼하는데도 좀 도와주고 싶은데 이렇게 인간으로서 도리를 하나도 할 수가 없으니 이게 무슨 노예지 뭡니까? 그래서 경제 성장 그건 빛 좋은 개살구라. 우리 국민들한테는 국리를 기만하는 거예요. 경제를 말입니다. 680불에 68불에서 17,000불을 올려놨더니 그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싹 특권층들이 다 따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나는 경제 살린다. 이따고 말 안 한다 말입니다. 가정을 먼저 살리겠다. 경제를 살리긴 살리되 가정부터 살려놓고 국민들이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잘 살아가고 희망을 갖게 해놓은 다음에 국가 경제는 지절로 살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먼저 살리기 위해서 나는 가정 살리기 10대 혁명 공약이다. 그래서 가정 살리기 공약을 하니까 저런 또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냐. 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이야기하면서 눈물이 나느냐? 내가 밥을 못 먹느냐? 아닙니다. 나는 얼마든지 무슨 IQ 432 밥을 못 먹어서 남의 가정을 살리겠다 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나는 97년에 대통령 나갈 때 수백억의 돈을 써본 사람인데 돈이 없어서 내가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너무나 우리 국민들이 겪는 거. 한 여성이 남편이 실업자금으로 일어나서 보험회사 가서 그 죽을 여러 남자들한테 시달려가면서 보험 하나 따겠다고 또 자기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나중에는 자살까지 할 정도가 되는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살아가는 여성들. 네트워크 회사 가서 그나마 남편 퇴직금 다 없애고 그나마 자식들을 봐서 살아있는 거지 개인의 자존심을 생각한다면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거 하나 정치인이 따뜻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눈 비비고 와도 그런 정치인이 한 명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가정을 먼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여성들, 이렇게 짓밟히는 여성들, 이 지금 여성들은 6가지가 짓밟힙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짓밟히는 거예요. 이거 애들 교육과 직장에서 방황하는 거야. 애 교육에 잘 매달리고 하면 이건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 돼. 또 남편과 직장에서 방황하는 거야. 남편은 빨리 안 들어온다고 또 난리지. 그러니까 여성들은 6가지에서 방황을 할 수밖에 없다. 남자들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 여성들은 건강과 직장에서 또 방황하는 거예요. 남성들처럼 건강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여성들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또 건강 때문에 건강이냐 직장이냐 또 가정이냐 남편이냐 자식이냐 돈 경제냐 이런 여성들의 어려움을 어느 정치인 하나가 가정을 살리겠다 하는 사람 내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가정을 살리겠다. 그래서 이 공약은 반드시 하늘에서 실현시켜 줄 걸로 믿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건국수당을 주겠다. 절대 복지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인들한테 진 빚을 갚는 거니까 매월 노인들한테 50만 원 주는 거는 복지 예산 거지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노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남대문 시장 서울역에서 사는 노숙자 한 사람의 재산이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국립공원이나 설악산이나 우리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국유 재산을 놓으면 한 노인 한 사람의 재산이 300억이에요. 아무리 거지라도 그 사람 재산은 300억이 있어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 노인을 그냥 쫄쫄 굶게 하고 노인들을 학대하고 노인이 빈털털이라고 얕보는데 사실은 국가가 몽땅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노인들이 65세 이상 되면은 건국수당을 주겠다. 그리고 건국수당 50만 원씩 돌아갈 때까지. 물론 재벌들은 안 주죠. 서민과 중산층 모든 사람에게 매월 50만 원씩 돌아갈 때까지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그룹이나 LG그룹이나 이런 데서 노인들 실버 문화가 발달됩니다. 10만 명 이상 들어가는 실버타운을 만들어 놓고 노인들 서로 모시려고 싸워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풀장,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한의사들, 세계에서 제일 좋은 간호원들 얼마나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서로 노인 유치하겠다. 그 노인들 실버 문화가 발달돼. 일요일 날은 가수들이 와서 노래 불러줘. 그러니까 거기는 노인들의 천국이에요. 이렇게 노인들이 여름에는 설악산, 겨울에는 제주도 실버타운 가고 싶은데 다 다녀. 또 자식들은 부모를 서로 모시려고 싸워. 왜? 한 달에 100만 원 나오니까. 이것은 실제 그 노인들이 그 돈을 받아서 꼭 쓴다는 보장은 없어. 자식한테 줄지언정 우리가 노인들에게 건국수당을 준다 이러면은 손자가 엄마 우리 할아버지가 나라를 만들어서 건국수당이 뭐야? 너가 할아버지가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수당이 나오는 거야. 할아버지 돌아갈 때까지. 할머니가 만든 나라야 이 나라가. 그래?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받은 수당 건국수당이야. 야 너 이거 가지고 노트 해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할아버지가 주는 건국수당, 할머니가 주는 건국수당을 받는 손녀는 공부를 열심히 해.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며느리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손자한테 용돈 주면 됩니까? 이건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예. 내가 오늘 누구 집 결혼한다는데 며느리가 3만 원만 주라. 이게 말이 됩니까? 며느리는 속으로 그 3만 원이면 쌀이 얼마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또 시아버지가 가서 결혼식에 옛날에 신세진 사람한테 가서 주겠다는데 그걸 안 주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그 며느리는 또 며느리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 주는 사람도 그렇고 못 주는 사람도 못 받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우리 국가가 이 젊은 사람들이 일찌감치 실업자가 되거나 직장에서 월급 쬐끔 받아와가지고 이것저것 지하고 나니까 남는 게 없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효도 안 하고 싶은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효도하고 싶어요. 다 자존심 세우고 싶습니다. 이웃 친척도 돌보고 싶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웃 사람을 돕는 자가 성공한 자지 대통령 되는 자가 성공한 자가 아니에요. 진짜 성공하는 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 자가 성공했는데 세상에 남을 돕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니 이게 살맛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아버지 용돈도 제대로 줄 수가 없으니 이건 며느리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며느리 심정을 헤아리고 있는 대통령 후보. 건국수당을 노인들에게 50만 원씩 주면은 모든 가정이 화합이 돼요. 시어머니, 며느리, 아들과 부부관계 다 화합이 됩니다. 손자와 할아버지. 이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전부 사회가. 예.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나이가 60세면 한갑이고 나이가 70세면 참 한갑 다음에 나이가 70대면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면 고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이에는 옛날에는 그냥 70세면 고래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60, 70이 청년입니다. 예. 70에 그냥 자식이 고이 잠드소서 그래서 그냥 옛날에 고이라고 그랬다고 그래. 예? 70을 고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희자가 그 희자는 아닙니다. 기쁨이 희망할 때 희자인데 이 고희를 우리는 고이 잠드소서 이럽니다. 그 다음에 기쁠 희자 그게 아주 기쁘다 이 말이에요. 희망할 때 희자하고 좀 달라요. 기쁠 희자가 기쁠 희자인데 이 고이 잠드소서는 그냥 이잖아 이. 그래서 이가 아닌데 내가 이제 농담을 하는 말입니다. 그래 이제 77세가 뭡니까? 77세가 산수입니다. 희수입니다. 그 다음에 80세가 산수예요. 네. 그 다음 88세가 미수고, 그 다음에 90세가 이제 99세가 백수입니다. 이렇게 100살까지 대부분의 노인들이 앞으로 살게 되는데, 이 40, 50년을 대부분 실업자, 물론 60세가 되기 이전의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건국수당을 65세부터 주기 때문에 그 65세 미만은 뭘 해주느냐? 이거는 이제 또 건국수당 말고 또 내가 가정살리 공약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야기하는 그 산삼유딜 정책.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이 실업자들이 모두 가서 한 달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100만 원짜리 산삼유딜 정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건국수당은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 청년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한테 효도할 수 있는 마음은 있으나 못하는 것.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국가가 80%를 노인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자녀들은 20% 정도만 부모한테 하면 되게끔 이래주면 모든 사람이 효자가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자기 딸 자식, 자기 아들 자식 학비 하나 제대로 줄 처지가 못 되는 젊은이들이 수습을 한데 어머니 아버지까지 모시고 있고 맨날 아프다고 하면은 그게 고통스럽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노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요. 저는 아이를 넷 가진 엄마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저는 아이 그 결혼 자금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는 결혼하고 셋이 남았는데 그 하나 결혼시키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그 빚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 자금이 어떻게 되는지 저 가장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 인구가 중국은 면적이 978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면적에 비하면 우리가 9만 9천 제곱킬로미터니까 100분의 1입니다. 정확하게. 미국이 976만 제곱킬로미터니까 미국에 우리가 100분의 1입니다. 국토는 그렇게 적어요. 그런데 인구가 우리가 중국이 인구가 약 20억.
지금 뭐 15억, 13억 하지만 인구가 한 20억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중국이 큰 그 중국에 비해서 우리 인구는 참 4,800만 이 인구가 그리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노인을 빼고 나면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1,500만 명. 그 중에 비정규 근로자가 850만 명, 정규 근로자가 750만 명.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의 노동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1년에 8,000억 불을 생산하고 800조의 돈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 중에 우리가 이익을 80조를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일할 수 있는 인력이 1,4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이 1,400만 명을 가지고 저 중국의 20억을 상대해야 되고 저 미국의 3억을 상대해야 되고 저 일본의 몇 억을 상대하려니까 우리가 너무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이 너무 작아서 이걸 가지고 몽고와 통일하면 중국의 몇 분지 이런 되니까 통일을 하고 그 다음 인구를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5년까지만 해도 딸아들 둘만 낳아 잘 살자. 그리고 예비군 훈련 가면 전부 남자들 정관 수술을 해주면 그냥 훈련 안 받고 보내줘 버려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너무 산하 제한을 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나 이 정치인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왜 정관 수술을 강조하면서 또한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이런 그 공약을 해가지고 국민들 계몽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현재 이런 사태가 올 줄 몰랐습니까? 그리고 쌀은 남아가지고 다 갖다 버리고 이런 상태입니다. 술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애들 결혼해서 이제 결혼을 서로 안 하는 거, 결혼 안 하는 거 세계 1위가 되고 애 제일 적게 낳는 거 세계 1위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청첩장이 왔는데 나이 40살에 청첩장들 보내. 나이 40살에 청첩장 보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그 사람 애 안 놓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한테는 5천만 원씩, 남자 5천만 원, 여자 5천만 원. 결혼하겠다고 예식장 가서 계약서만 쓰면 돈은 나갑니다. 국가에서 줍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혼 안 하면 사기가 되는 거죠. 네. 돈 반납하면 됩니다. 네? 그러나 내가 대통령이 되는 그때까지 나이 제한 없이 60이 됐든 70이 됐든 독신자는 결혼만 하면 1억을 받습니다. 5천만 원씩. 그래서 가정이 파괴돼서 남자 여자나 남자가 혼자 애들을 키우면서 독신으로 있는 사람들을 나는 구제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사람 1억 준다니까 저 사람이 정신병자가 아니냐 이런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정신병자입니다. 사업 실패하고 부도 나서 IMF 때 자기 잘못 하나도 없이 국가 정치인 잘못으로 나라가 부도 나서 돈 받을 건 못 받아서 거지 되고 부인 도망가고 또 남편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부인 혼자 애들 교육비 부담하려 뭐 하려 있는 사람들 독신돼 있는 사람 많아요. 이혼하고 본의 아니게 이혼하고 그걸 로미오 이혼이라고 그래요. 로미오가 이혼하고 싶어 했습니까? 부모들 잘못으로 이혼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부모 잘못으로 그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원수 맺는 바람에 자식들이 그리 된 거예요. 그런 로미오 이혼이 된 독신 가장들 많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국가 예산을 줄 거예요. 5천만 원씩. 그래서 그분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젊은 사람들 결혼하는 게 목적이지만 그 나이 많아가지고 혼자 돼가지고 애들 데리고 오갈 데도 없는 그런 나이 든 사람들이 재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돈이 1억이 생기니까 어디 가서 여자 남자 만날 수 있잖아요. 예, 서로 협의가 돼야 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재혼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새 출발하고 그 애들을 좀 키울 수 있게. 애를 이미 낳아버렸으니 출산수당은 없는 거니까 그 결혼수당을 가지고 새 출발해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 예산 얼마 안 들어갑니다. 반드시 결혼 이혼한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나는 구제해주고 또 결혼을
늦게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빨리빨리 결혼해가지고 1억을 받아가지고 새 출발하고 또 애 낳으면 돈 나오고 이래서 결혼하자마자 애 서임만 나면 2억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수당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공약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결혼수당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파괴된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저거. 그렇다고 내가 파괴된 가정 비용 주겠다 이럴 수 있습니까? 결혼수당으로 만들어서 많은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금액을 절대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국가가 결혼하는 젊은이 한 사람에게 잘 살아라고 돈 5천만 원, 여자애한테 5천만 원 주는 거 절대 많은 돈 아닙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돼요. 어느 나라가 결혼수당 줍니까? 안 줍니다. 그래서 그 결혼수당을 주는 그 나라 대한민국을 난 떠나지 않겠다. 이런 애국심이 생기는 거예요. 애 너 있는 사람 아까 애 하나 결혼시켰는데 그 하나 결혼시킨 빚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아마 평생 가져갈지도 몰라. 그런데 애 서희를 앞으로 어떻게 결혼을 시킵니까 또? 또 그 애 서희가 실업자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대학 나와가지고 금방 취직 안 돼. 그러나 나는 100% 취직을 보장하는 공약이 가정살리기 공약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수당은 서민들의 결혼으로 인한 가정부채에 대한 노이로제를 없애겠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보면 사실 눈물이 나요. 그 사람들이 그냥 못 먹고 돈 벌어서 집 한 칸 있는 거 애 30명 결혼시키다 보니까 결혼시켜서 시집장가 보내놔고도 욕도 먹는 거예요. 왜? 누구 부잣집에는 뭘 해줬는데 나는 뭐 하나 해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남편하고 얻어 터지고 그 해사는 거 보니까 그 딸난 부모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많이 못 해준 것이 꼭 죄 짓는 것 같잖아요. 그러고도 빚은 빚대로 남아. 마음은 마음대로 아프고 빚은 빚대로 남고. 이래서 이 노인들이 늙어서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빚 갚아라 뭐 이러니까 결혼으로 인한 서민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거 난 뿌리 뽑겠습니다. 여성들이 인구가 옛날에는 노인이 아주 작았는데 노인이 젊은 사람보다 약 4배가 적었는데 지금은 노인이 젊은 사람보다 4배가 많아졌어. 어린 사람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대로 나가면은 중국이 인구가 앞으로 20억을 돌파할 때 우리 인구는 2천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불과 몇 년 후에. 조금 있으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왜? 지금 노인들이 급속히 돌아가게 될 경우에 우리 인구는 많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설사 우리 인구가 4천만 명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4천만 명의 50% 이상이 노는 노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출산수당을 한 사람 낳을 때마다 3천만 원씩. 그래서 여성들이 가정에서 애만 낳고 있어도 어느 정도 생활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애만 낳고 있으면 누가 돈 줍니까? 안 줍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직장을 가다 보니까 여성들이 내 6가지가 부닥친다고 그랬죠? 자, 출산과 직장.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출산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러면 내가 이 가정을 그냥 빚을 져가면서 이대로 유지해 갈 것이냐. 애 낳아가지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안 당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여성들은 그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여성들의 6가지 부닥치는 이 갈등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서 해결해 줄 것이에요. 그래서 출산수당 3천만 원, 애 하나 낳아가지고 애 낳으면 바로 주니까 출생했다는 근거만 있으면 바로 주니까 그 돈 3천만 원 가지고 호떡 장사를 하든 뭘 하든 하다가 망하면은 또 애 하나 더 낳으면 돼요. 애 서인만 나면은 지금 우리가 애 남녀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이거는 옛말입니다. 애 둘만 낳으면 우리 인구가 증가가 안 돼요. 인구 증가 안 됩니다. 내가 나중에 몽고와 통일을 할 텐데 몽고 땅이 엄청 넓습니다. 우리가 통일하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몽고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가 엄청나요. 왜? 북한이
천해로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몽고와 통일하면 우리 아시아 연방을 통일하는 데 아주 유리해요. 그래서 내가 몽고와 통일할 텐데 그때 우리 인구가 좀 많아야 돼. 그래서 우리 인구를 넓히겠다. 그래서 우리 인구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출산수당을 3천만 원씩을 주게 되면은 그 인구 3천만 명씩 주게 되면은 서로 애를 낳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살리는데 출산수당이 상당히 영향을 합니다. 애를 너희 낳든 10명을 낳든 3천만 원씩을 줍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뭐라 하는지 압니까? 50만 원만 주면 되는데 왜 3천만 원을 주냐? 누가 50만 원 받고 애 낳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빚지면은 압류 붙이고 셀이 집에 와서 시집 올 때 가져온 냉장고 텔레비 들고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예. 절대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가정에 있는 가정주부가 시집 올 때 가져온 품목 한 개도 압류 못하게 합니다. 법적으로. 세상에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에 있는 물건을 압류해 간다는 건 가정 파괴범이야. 돈을 빌려주지 말든지 해야지. 돈을 빌려줘놓고 가정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걸 판사가 도장을 찍어서 집달간이 간다는 거.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가정에 있는 어떠한 물건도 압류할 수 없게끔 법적으로 바꿨습니다. 그것도 할 것이고 그래서 출산 장려금을 3천만 원씩을 주겠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채수당이라고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부채수당은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의 3대 원칙에 세 번째 나오는 절대 공평의 원칙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국민이 절대 공평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빚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면제해 줬냐면 IMF 때 빚을 약 몇 분지 1로 삭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원금을 많이 삭감해 줍니다. 그래서 그 은행 빚을 정리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채 탕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업도 많이 해줬고 개인들도 일부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열심히 이자를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0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1억을 빌렸는데 매달 이자를 1년 이상 낸 사람들, 이 1년 이상 낸 사람들에 해당됩니다.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사람은 만기가 3년이면 3년 동안 이자를 냈다. 그러면 그 이자를 냈으니까 원금을 일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 왜? 돈 통째로 떼먹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좀 탕감해 줬는데 열심히 은행에 이자를 낸 사람들은 탕감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돼요. 헌법에 위배됩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한 피해자입니다. 돈이 없어서 융자는 받았는데 월급에서 꼬박꼬박 이자를 냈으니 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은행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그 은행에다가 일부 돈을 우리가 지원해서 그 사람들의 원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깎아주냐? 1년 정도 한 사람과 2년, 3년 올라갈수록 그 깎아주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융자를 1억 받아서 나중에 한 9천만 원만 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원금을 깎아줌으로 해서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우리 헌법, 이 민주주의의 이 3대 원칙이나 자본주의의 3대 원칙, 그리고 국민의 5대 권리와 국민의 3대 권리, 국민의 4대 의무, 나는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 원칙을 절대 저버리는 정치인들은 나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사람에게 이익을 줬으면 어느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나는 이 참 부채 수당이라는 특별한 이름 같지만 부채에 대한 이자를 납부고 성실하게 납부한 자들에 대한 약간의 우리가 그 예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해당 이것을 지시해서 바로 해결합니다.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잠깐.
부채수당은 여러분 들으시기에 어떻습니까? 괜찮죠? 내가 왜 이걸 하냐 하면은 부채수당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아요. 많습니다. 은행에 융자 받은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해줄 게 없잖아. 그 사람들을 대통령 선거 때 TV 토론에 가서 부채수당하니 이게 뭔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생판 안 낸 사람들은 탕감해주고 막 이랬는데 왜 빠지게 이자 낸 사람은 아무 이익이 없다니 이게 좀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경평에 어긋나면 안 돼요. 이 대통령이라는 건. 그래서 내가 저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의 그 실업, 직업 문제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우리 후보님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이게 참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불란서 같은 데도 실업 문제 때문에 데모가 나서 난리가 나고 그래서 전 세계 대통령들 이렇게 보니까 청년 실업 하나를 제대로 해결하는 대통령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 실업 문제를 아주 국가가 개입하겠다. 이래서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학생들은 청년들은 고등학교를 나왔든 대학을 나왔든 관계없이 중소기업에 들어가면은 그건 언제부터냐? 내가 대통령 당선된 이후부터입니다. 실업자로 있는 자들이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는 사람에 해당되는 거죠. 입사 후 5년간 매월 국가에서 1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죠.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월급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월급 150만 원 받으면 250만 원 수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100만 원을 뭘로 주느냐? 쿠폰으로 지원합니다. 쿠폰이라는 건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거죠. 그 대신 그 쿠폰은 한 달밖에 못 쓰고 은행에 예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활비로 그걸 쓰게 되는 겁니다. 은행에 예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시중에 그 쿠폰이 확 돌아요. 경제가 살게 됩니다. 서민 경제.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봉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생활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대기업만 간다 이러면서 계속 부모님한테 좋은 회사 못 들어가면 얼굴을 못 든다 해가지고 자꾸 좋은 회사만 들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면은 5년 동안만 쿠폰을 5년 동안만 받은 사람은 5년 후에는 3억을 융자해 주겠다. 무담보, 무보정, 무이자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보정 설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자가 없어. 그러니까 뭘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창업자금이야. 그거는 그걸 받기 위해서 너도 나도 중소기업에 들어간다. 그래서 부모들한테도 어머니 나 이 조그마한 컴퓨터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창피하지가 않아. 지금은 어머니한테 아니 LG그룹에 시험 쳐야 될 애가 내 그 중소기업 조그만 데 이름들 들어갔다 이러면 창피하니까 애들이 자꾸 이력서만 넣는 애들이 많은데 그때는 실업자는 정신병자야. 청년이 그때 실업자로 있으면 그건 정신병자야. 고시 공부만 하고 있다 그러면 이상하게 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때는 너도 나도 중소기업에 취직해가지고 기술도 배우고 사업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술 자기가 중소기업을 창업하기도 되고 또 국가에서 한 5년 해보고 나니까 3억을 주니까 너도 나도 신청하면 돈이 나오니까 그 3억 가지고 부모 도와줄 수도 있어요. 꼭 자기가 그 회사 사장하는 법은 없잖아. 그 3억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실업자로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 같이 좀 합시다. 이러니까 우리 나이 든 사람들 살 길도 생긴다 이 말입니다. 사회가 힘든 세상에 세금 좀 못 냈다고 해서 자동차 영치 번호판을 막 떼갈 때 정말 제가 정말 나라에 한일만 많이 했어요. 저 지금 후보님께 정말 후보님의 그 세금에 대한 공약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집에서 정말 운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세금을 더 어떻게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해주실 건지 한번 여쭤보려 합니다. 가정살리기 공약 중에 6번째 세금 고지서 폐지가 있습니다. 세금 고지서 폐지는 뭐냐면 우리나라 세금이 36가지가 있어요. 이 36가지 세금 제도를 다 없애고 한 가지만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동차 기름을 넣을 때 세금이 72%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기름을 10만원을 넣으면은 7만 2천 원을 세금을 낸 거예요. 7만 2천 원 세금을 냈는데 또 집에다가 세금 고지서가 나옵니다. 1년에 2번. 그러니까 자동차 기름의 세금은 뭐며 집에 오는 세금은 뭐냐? 자동차 기름에 들어간 세금은 주행세라고 그래요. 차가 길에 갈 때 받는 길을 주행하는 세금, 종로, 을지로를 무료로 다니니까 주행하는 세금을 내라. 그래서 그건 주행세고 집에 고지서를 보내는 건 보유세라는 거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자동차 주행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보유세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주행세는 기름을 넣지 않으면 안 가는 차가 갈 수가 없으니까 누구나 100%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내기 때문에 보유세를 별도로 내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세금 제도는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행세에다가 1% 올립니다. 그러면은 72%가 73%가 되겠죠. 그러면은 세금 고지서가 집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동차 세금을 바꿔야 되듯이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오냐? 자동차를 가지고 을지로나 종로에 복잡한 데 안 가게 돼요. 가면은 차가 막히는 데만 가면 자기 혼자 세금 다 내고 있는 거예요. 왜? 기름이 많이 없어지면 세금 많이 내잖아. 근데 집에 세워놓고 복잡한 러시아어를 피해버리면은 1년 내내 차를 가지고 있어도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필요할 때만 쓰니까. 이래서 자동차 산업은 산업대로 잘 되고 차는 잘 팔리고 차가 팔려야 우리도 사니까 차는 잘 팔리고 교통체증은 없어지고 국민은 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환경은 파괴 안 되고 기름이 막 막힌 데서 차를 공회전하고 있으면 매연이 많아져가 우리 환경이 파괴되잖아요. 네 가지가 좋아지는데 왜 이걸 안 하느냐? 너무나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IQ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매기느냐? 이것만 연구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불편함은 조금도 생각 안 해. 그래가지고 그 세금 고지서 보유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야말로 기름 넣어서 다 운행한 차가 보유세 그거 안 냈다고 해가지고 남바 떼버리고 또 계속 고지서 발부하고 또 자동차 번호판 떼러 다니는 사람 또 경매 붙이는 사람 이러다 보니까 또 자동차를 몰래 버리는 사람 세금이 밀려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대폐차 문제도 있지만 대포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금 때문에 아예 세금을 몇 년 안 낸 차를 서로 매매를 해. 그래서 주인이 누군지도 없어. 그러니까 여자들 납치하는데 그 차가 줄었어요. 그게 한 10만 대가 돌아다녀요. 10만 대가. 범죄하는데 꼭 쓰고 있습니다. 그 차를. 그 내가 대통령 되면 대폐차는 한 대도 없이 대포차는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범죄용으로 쓸 수 있는 차는 싹 다 없어지면서 자동차 그동안에 세금 밀린 거는 전부 100km 돌려줍니다. 못 낸 거는 전부 없는 걸로 해줘요. 싹 없는 걸로 해주고 다음부터는 자동차 보유세는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편해지듯이 그 이외에 35가지 세금 제도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 제가 열거하겠습니다. 집에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핸드폰 요금, 전화요금, 그 다음에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양도세, 그 다음에 종토세, 모든 일반적으로 가정에 나오는 세금 고지서는 100% 없어집니다. 예. 제가 IQ가 430이라니까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의 대통령도 믿는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알게 되죠. 이게 왜 이러냐면은
IQ 100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금 제도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세금을 연구해가지고 하수도세까지 만들고 이제 쓰레기 봉투에다가 세금을 붙여놨어요. 쓰레기 봉투에다가도. 그러니까 쓰레기 세금이죠, 말하자면. 그러면 국가에 내는 우리의 세금은 뭐 하는 데 쓰고 쓰레기 세금을 별도로 거두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는 세금이 있어요. 예? 그 세금이 있는데 그 세금은 제쳐놓고 쓰레기 세금, 쓰레기 봉투 뭐든지 돈을 주고 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 제도를 싹 없애버리면은 세금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주 편하게. 즉 말하자면은 전기 5만 원, 핸드폰 5만 원. 그러니까 핸드폰이 집에 10대 있는 사람은 50만 원 덕을 보겠죠. 5대 있으면 25만 원. 전화 5만 원. 도시가스 5만 원. 또 수도 5만 원. 물론 수도는 2만 원 이상 쓰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5만 원으로 정해놨대서 꼭 5만 원을 쓸 사람 없잖아요. 서로 바빠서 요새는 수도 요금 쓰고 집에 있을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집에 전기료 안 냈다 수도료 안 냈다 해서 그거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까지 한국전력에서. 그래서 노인이 혼자 있는데 전기 밤에 끊어버리고 핸드폰 끊어버리고 전화 끊어버리면 노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서민과 중산층들은 어떠한 경우도 가정집에 세금 고지서가 없어지는 대신에 누가 그걸 내느냐? 쌀을 살 때 쌀에 세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쌀 먹어봐야 얼마 먹습니까? 반찬 먹어봐야 생활비 얼마 안 쓰니까 모든 세금 고지서가 물건을 사는 데 들어있어요. 세금이. 소비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거의 없는 사람들의 전화요금, 핸드폰요금 이걸 다 부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생활비 1,000만 원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중산층까지의 가정에서는 모든 세금을 다 내주게 되니까 결국 부자들이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세나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이런 걸 다 안 낸다, 전화요금을. 이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부자들을 좋게 보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없는 사람들이 적은 물건 팔아주니까 또 서민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뭡니까? 나라가 부자가 되든 개인이 부자가 되든 우리 서민들한테는 일전 한 입을 안 줘요. 그러니까 원수처럼 돼야죠. 욕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부자들이 대우받고 서민이나 중산층은 부자들 때문에 생활비 적게 들어가 버리고 노인수당 50만 원, 100만 원 받아가지고 세금 고지서 그거 다 내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돈은 거의 없어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피해를 본 거야.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는 바람에 안 내도 될 돈을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낸 거예요. 국민연금도 폐지입니다. 왜? 연금 들고 싶은 사람 들으라 이거예요. 일반 보험회사에. 그래 안 그래요? 그것도 고지서야. 그냥 늙으면 무조건 65세 되면 50만 원씩 나오는데 뭐하러 연금을 듭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 고지서를 싹 폐지하면은 자, 부동산 여성이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집 2채 사고 3채 사고 거기에 여성이 인생에 기대를 걸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5이 있다. 그러면 집 3채 정도 가지고 나중에 팔아서 다 애들 장가갈 때 집이 필요해요. 그거를 재산을 좀 늘려가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집이 한 채 이상 있으니까 당신은 양도세 70%, 60%, 상속세 70%. 이거는 국법의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겁니다. 현재 토지세, 종토세, 또 양도세 이거는 전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세금을 거두지 않아도 세금이 남아 돌아가요. 사업하는 사람들만 세금 내게 합니다. 절대 부동산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금 나오지 않습니다. 단 부동산 사업을 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 돼요. 집 4채 가지고 있고 땅 많이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세금 내는 거 잘 보세요. 그 집에 불이 나서 사람이 죽으면 내가 껴줘서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집 팔리면 그 돈의 60%를 국가가 가져가겠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개인이 세금 다 내고 가건세 다 내고 산 집, 그 집값 올라가는 거 그거 국가가 가져가면 도둑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민주주의의 3대 원칙, 행복 추구의 원칙, 절대 공평의 원칙, 인간 존엄의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 공평의 원칙이 뭡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은 집 3채 가지고 있든 4채 가지고 있든 그거 왜 우리가 뺏어와야 됩니까?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또 그래서 그 절대 공평은 일 안 한 사람은 좀 못 살아도 일 많이 한 사람은 좀 잘 살아야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 공평의 원칙을 너무 어긋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부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았다. 그 니는 90것은 몇십억이 남았으니까 세금으로 몽땅 내놔라.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누가 부자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예, 이래서 자본주의의 3대 원칙과 민주주의의 3대 원칙이 헌법에 있습니다. 그 헌법에 자본주의의 3대 원칙은 또 뭐냐? 소유권 절대 원칙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10은 100% 자기 재산입니다.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데 국가가 네 집 2개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60%는 내놔. 이거는 강도질 하는 거예요. 강도질. 당시 집 3채 가지고 있으니까 그 2개 집값에는 팔았으면 60% 내놔. 이거는 강도질이에요. 예, 소유권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 자유의 원칙. 내가 1억에 산 집을 10억에 팔든 왜 국가가 그 개입해서 차익을 가져가야 됩니까? 예, 그 다음에 과실 책임의 원칙.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그 빌딩에 불이 나서 사람이 다치면 자기가 다 보상해야 되고 교도소 가야 됩니다. 이와 같이 과실이 있을 때는 자기가 책임지기를 집니다. 예, 자기 자동차로 남을 다치면 자기가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들잖아요. 이와 같이 과실 책임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소유권 절대 원칙이 자본주의의 3대 원칙인데 마치 여가 무슨 공산주의 마냥 세금을 노다지 가만히 있는 사람의 재산에 세금을 거둔다. 이건 잘못된 거다. 열심히 돈 번 사람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들이 소비를 많이 해가지고 세금을 그 소비세를 많이 내가지고 이 물건을 많이 소비해서 세금 내는 걸로 우리의 전기, 전화, 수도요금을 다 내주는 건 좋은데 그 부자들이 조금 잘 사는 것까지 다 재산까지 뺏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양도세 폐지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또 이거 말고 또 있죠. 우리의 국민의 5대 권리, 국민의 5대 권리가 뭡니까? 청구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평등권이 있습니다. 평등권. 근데 그 평등권은 헌법에 있는 평등권은 우리 국민의 절대적 평등권 아닙니다. 상대적 평등권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된다, 민주주의다 하지만 20살이 안 된 애는 투표할 권리가 없습니다. 상대적 거기에 부합해야만 평등권이 오는 거죠. 이와 같이 국민의 5대 권리에도 그게 어긋나는 것이고 국민의 4대 의무에서 우리가 4대 의무를 보면은 우리가 참 국방의무, 납세의무가 들어있습니다. 국방의무, 납세의무, 교육의무, 근로의무 이렇게 있는데 그 납세의무라는 건 뭘 뜻하냐 하면은 내가 사업을 했을 때 소득에 대한 이자예요. 그 세금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그 재산이 시가총액이 늘어났다 해서 거기서 세금을 가져가는 것은 이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갔다 해서 거기서 세금을 거두는 이런 종토세 제도나 종합토지세나 그 다음에 양도세나 부동산 등기세나 이런 세금 제도는 전부 없애버립니다. 양도소득세 못 냈다고 안위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서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그동안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적으로 걸려있는 모든 부채 문제는 말끔히 해결됩니다. 그건 전부 없는 걸로 처리돼요. 집 10채 미만에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양도세 매기는 거는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자녀가 10명 있으니까 내가 한 채씩 줄 거다 그러면 그만인데. 그래가 또 상속을 하면 또 상속세를 받아가는데 상속세도 폐지합니다. 예, 상속세가 있으면은 양도세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야, 막내 아들한테 이거 한 채 주겠다. 네.
둘째 아들한테 한 채, 셋째 아들한테 한 채 주는데 그거는 상속세가 또 해당이 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상속세 규정이 몇 억 이상이다 이리 있지만 주택일 경우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 상속세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가 상속세 거두는 게 1조 원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이 외국에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건희가 상속세가 없어야 이재룡이한테 100% 상속을 해줘가 삼성의 기업 방어를 하는데 이게 맨날 상속 때마다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을 싹싹 주워 먹어버려요. 왜? 이건희 지분이 줄어드니까 그때를 노리는 거야. 상속할 때 80% 70% 국가가 상속세를 뺏어가 버리니까 외국 기업들이 그때를 노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상속세 때문에 70%가 외국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속세 없애겠다는 거야. 했는데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건국수당을 지급해 주시는데요. 더욱 환영한데요. 그 65세 미만 장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해 주실 건지 좋은 고민을 듣고 싶습니다. 65세 미만이 실업자가 40대부터 이제 실업자가 많이 생겨서 65세까지 참 어중간한 그 사람들이 많고 또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들이 어떤 부채 관계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일정한 수입이 있어도 어렵고 또 어떤 사업을 하자니까 은행이나 이런 데서 신용불량자로 돼 있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루즈벨트가 한 그 뉴딜 정책 그 뉴딜 정책을 함으로 해서 미국의 대경제공황을 루즈벨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미국 헌법의 대통령은 2번 하게 돼 있는데 루즈벨트가 대통령을 4번 했습니다. 근데 이 4번을 한 것도 더 하라고 하는데도 루즈벨트가 물론 안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그 뉴딜 정책을 할 때 국회의원들이 당신이 빨갱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냐 왜 국민들한테 이렇게 돈을 퍼주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뉴딜 정책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의 돈을 퍼주지 않았으면은 그 미국의 애들이 공부도 못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오히려 미국이 망할 뻔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어렵고 곤란할 때는 가서 노동하고 무슨 일만 시켜주면은 그냥 돈을 전부 지급해 주는 거야. 말하자면 우리 7호 사업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 미국의 뉴딜 정책은 7호 사업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 국민들을 일을 시키면서 월급을 준 거예요. 이래서 미국의 대경제공황이 참 마무리되고 루즈벨트는 미국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절대로 뉴딜 정책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건설업자들하고 짜고 건설업자한테만 집어주지 절대 국민 개개인한테 돈 나가는 거는 뇌물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서는 노인들한테 건국수당 주는 건 뇌물이 안 들어오니까 예산 확보만 했다면 건설업자하고 밤중에 만나서 술 먹으면서 뭘 줄까? 예산을 내가 이만큼 확보했으니까 이걸 얼마를 줄래? 이러고 앉아있으니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사람 입에 탁 털어넣어줄 것을 국민 전체에 논아주겠다는 거죠. 그 돈을 그냥 줄 수 없고 하니까 산삼 뉴딜 정책이다. 전국에 호남평야나 김해평야 같은 대규모 쌀 생산지는 그대로 두고 기계로 농사 짓는 데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논밭은 전부 이제는 산삼 뉴딜 정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국에 1000군데 정도의 산삼 뉴딜 단지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서는 산삼, 인삼, 약초, 토종작물 또 국민이 선호하는 건강식품 이런 것을 전부 생산합니다. 양배추, 물론 고추, 마늘까지 다 생산하는데 그것을 계획적으로 생산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 수량이 소요량이 얼마고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것이 얼마고 이래가지고 농업진흥청에서 그것을 완전히 계획적으로 정말 잉여농산물이 안 나오고 피해자가 안 나오게
아주 적절하게 그걸 탁 생산해서 외국의 이 웰빙 시대에, 건강 웰빙 시대에 산삼을 세계적으로 수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즉시 농약 공장을 없애버리고 미생물 농약을 개발하니까 그걸 그냥 가서 씹어 먹어도 돼. 날걸 뜯어서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약초를 만들어서 약을 때려 먹으면 몸에 좋은데 병이 낫는데 지금 약초는 중국에서 온 농약 덩어리를 먹으니까 병 주고 약 주는 식이 돼요. 계속 금방 나은 듯 하다가 또 병이 걸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약이나 양약이나 전부 농약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이 점점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농약 공장이 완전히 없어져야 우리가 묻는 물부터 시작해서 그게 전부 약이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마시는 물도 독이야. 독입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농약 공장을 전부 없애버리고 우리나라에서 산삼 유딜 단지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은 일본과 중국이나 부자들이 서로 사가겠다고 막 예약 사태가 벌어져가 인터넷상으로 전 세계에서 예매를 해버려. 막 사과가 막 벌레지가 지나가고 활티고 이런 사과는 말짱한 농약 뿌린 사과보다 10배가 비싸요.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그냥 쏙쏙 닦아서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거 그걸 반질반질 깨끗하게 광이 나는 이 사과는 먹으면 독약이잖아. 그래서 외국에서 그런 사과를 재배하는 사과는 우리나라 사람 먹지도 않지만 우리나라 농약 공장 없어졌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과 서로 사과 또 싸우고 우리나라 쌀 서로 가져가기 또 싸우고 우리나라 농민들이 왜 저리 못 살겠습니까?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산삼단지를 1000군데 만들어서 나이 제한이 없어 20살부터 100살까지 누구든지 들어가서 일할 수만 있으면 가서 일을 하는데 한 달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딱 3년 있으면 5천만 원을 만들어 올 수가 있어요. 부부가 같이 들어가면 여자 막사 남자 막사가 있으니까 밤에는 따로 살지만 낮에는 같이 만나는 거예요. 일할 때 만날 수 있으니까 부부가 같이 들어가서 3년 있으면 1억을 만들어 나와요. 또 노인수당 나와 건국수당이 나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활의 걱정은 하나도 없어. 또 춘천에 가서 있다가 원주에 가서 있다가 뭐 자기 가고 싶은데 여행 가가지고 산삼단지만 들어가면 다 받아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낮에 일해주고 밤에 잠자고 하니까 14시간 정확하죠. 병 다 나버려. 공기 좋죠. 물 좋죠. 병 다 나버려. 농약 없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데서 농사 짓고 하다 보면은 논밭에 가서 일하고 이러면 밥맛이 좋아지고 흙하고 흙을 밟고 다니니까 좋고 이래서 부부 사이 좋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싸울 시간이 없으니까 떨어지니까. 그래서 산삼단지가 여러분들에게 산삼유딜 정책으로 20대가 80대하고 한 방에서 자고 그리고 일요일 날은 유명한 강사가 와서 예배도 보게 하고 특강도 하고 이러니까 국민의식 수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레크레이션도 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요가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그런 단지가 만들어지면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고 거기는 군대하고 달라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출퇴근도 되고 그것을 먹고 자도 되고 그리고 날짜는 하루 하다가 하루 쉬었다가 또 하루 하다가 이렇게 아무런 관련이 없어. 도장만 한 달 찍히면 한 달께 나와. 100만 원이. 도장이 절반 찍히면 50만 원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있으라고 하지도 않아도 서로 있겠다고 난리가 나요. 누가 통제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이가 노인을 상대해보게 되고 노인이 젊은이한테 경험하게 되고 이래 서로 친화돼. 거기 갔다 오면 술 먹던 사람은 단 술, 담배는 못하게 하니까 술 먹던 사람은 거기 가서는 술 끊어야 되겠죠. 담배 같은 걸 끊어야 되겠지. 그러나 건강이 좋아진다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IMF 이후로 급격히 신용불량자가 2005년도 정부 통계가 약 400만이라고 나와 있고요. 잠재 신용불량자가 약 400만에서 약 800만 1000만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보고자 답변을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신용불량자 구제는 지금 정부에서도 신속히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아직 이걸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400만 신용불량자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 400만 신용불량자의 가족 그리고 거기에 보증을 쓴 사람 뭐 이래가지고 한 1,500만 명이 연루가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법률적으로 그 사람 하나만 제재받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보증 쓴 사람들도 전부 고지서가 통지서가 날라오고 압류하고 막 이러니까 민사적으로 볼 때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동독에 있는 땅값 때문에 땅 찾는다고 재판 걸어서 그것이 앞으로 재판이 150년 동안 걸린다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이 400만 신용불량자 때문에 법원이 말입니다. 판사들이 재판하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불려다니는 사람은 400만 명이 신용을 어겼는데 거기에 보증선 사람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거기 연루된 1,500만 명이 불려다녀요. 상당히 이 문제가 심각한데 저는 대통령이 되면은 신용불량자 자신들 모르게 그 신용불량이 있은 그 은행에서 20년 동안 자동으로 무이자 융자가 되도록 해서 한 달에 몇만 원씩만 내도록 해서 신용불량은 즉시 해결되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경제활동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지금 법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신용불량자 구제 문제는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들로서 또 신용불량자로서 쫓기는 입장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는 공무원들, 정치인들이 더 문제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중에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구제할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못하느냐 이러면서 실전 400만 신용불량자는 줄어들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림의 떡이죠. 그림의 떡. 그래서 이런 제도는 저는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신용불량자를 근본적으로 이제 이번에 구제하고 다음부터는 장년 실업이나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니까 신용불량자 문제는 완전히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자녀 이남 일녀를 두는 엄마로서요.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교육법이 정말 왔다 갔다 해갖고 저희들한테는 정말 가정 생활이 너무 어렵고 자녀들한테는 정말 스트레스 엄청나게 주고 있습니다. 교육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정 살리기 그 10대 공약 중에서 교육 공약이 아주 특이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전공 한 과목만 공부를 하게 해가지고 사교육비가 일단 다 없어집니다. 사교육비가 없어지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공 과목만 전공하게 한 과목만 시험을 쳐서 대학에 들어갈 때는 또 한 과목만 시험을 칩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본고사가 부활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수능고사가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악을 하는데 수학 영어를 100점을 받아야 서울대 음대를 가는 거 없어집니다. 그래서 서울대 음대 가서 실력으로 대결하는 겁니다. 음악 실력. 이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음악만 시험을 치는 거예요. 대학을 갈 거니까. 나머지 15과목은 교육만 받으면 돼요. 수업만 참여하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본고사 제도가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열린당에서 하는 산불 정책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평준화 없어집니다. 모든 대학이 본고사가 도입되니까. 그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서울대 수학과를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와서 수능고사를 보면 대학을 갈 수 없습니다. 빵점입니다.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나 물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수학만 시험을 친다면 서울대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죠. 이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 서울대학이 세계에서 100위권에서 80위권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은 외국은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계속 나오지만 우리는 안 나와요. 왜? 만물 박사가 돼야 되니까. 고등학교 때 16과목을 다 시험을 쳐야 되고 수능고사를 봐야 되니까. 예, 과외비만 없애고 실제 애들 교육은 망쳐버려요. 그래서 고등학교 평준화 폐지, 수능고사 폐지, 예? 본고사 도입, 기여입학제를 도입합니다. 왜? 대학에 기여입학을 도입해야만 국민학교부터 대학까지 모든 등록금과 학교에서 먹는 급식비가 무료인데 앞으로 그 등록금을 전부 안 받습니다. 그걸 안 받으려면 국가 예산에서 기여입학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오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여입학을 하는 비용은 각 대학이 모아가지고 국가로 줘야 됩니다. 국가로 줍니다. 왜? 국가가 교육비를 다 부담하니까. 그래서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개인 대학이. 그래서 내 아들을 어디다 넣겠다. 내가 돈을 얼마 내놓겠다. 그러면 국가에서 심사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 돈을 국가에서 우리 없는 사람들이 그 애들 교육비로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산불 정책은 전부 폐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정책을 발상한 그 교육 담당자들은 나중에 제가 전부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예,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어머니가 콩나물을 다듬고 있으면은 지금의 어머니들은 어떻게든 15과목을 공부해야 되니까 절대 콩나물 못 다듬게 합니다. 그러나 자기 전공 과목 한 과목만 대학에 시험 치는 애들은 과외할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어머니의 콩나물 다듬는 것도 좀 도와주고 그래도 어머니하고 좀 밥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결혼했을 때 토스트만 먹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여성으로 바뀌는데 지금은 사람을 아주 버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자살 세계 1위입니다. 예, 정말 아파트 시험 보고 나면 아파트 위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죽고 싶은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머니들은 그 시험 점수에만 너무 연연합니다. 예, 이러니까 이것은 참 우리가 이 교육 망국론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애들 참 국민학생, 중학생들 그 뭐 애들 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막 전화가 오죠. 뭐 전화 오느냐? 왜 애가 지금 식사비를 안 보냈느냐 이거예요. 식사비를 보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돈 그것도 제대로 못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부모들의 고통 대단합니다. 그래서 애들은 누구나 그냥 학교에 가면 밥 그냥 먹어요. 학교 등록금 절대 안 냅니다. 그래서 대학까지 교육은 전부 우리 교육평등의 원칙에 헌법에 교육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헌법에 우리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교육평등의 원칙을 우리 국민은 적용된다. 이렇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모든 학생이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은 전부 공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 그래서 그 대학 모든 수업료를 국민학교부터 대학까지를 다 폐지하고 또 그 시험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교육비가 세계 1위입니다. 우리 사교육비 세계, 우리가 나쁜 거 480가지 중에 사교육비 세계 1위입니다. 청소년 자살 세계 1위입니다. 예, 이게 뭡니까? 청소년 탈선 세계 1위입니다. 청소년 흡연율 세계 1위입니다. 이게 다 망국적인 15과목, 16과목 대학 수능제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거 폐지해야 됩니다. 이런 교육제도를 그대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교육제도는 바꿔서 선진국이 하고 있는, 미국이 하고 있는 각 고등학교 차별화. 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 많이 하는 고등학교를 가. 그 다음 그냥 공부를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부에 매력이 없고 만화를 그려서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왜 걔를 우리가 죽여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소질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소질이 있으면 그 사람을 고유하게 우리가 대우해줘야 되는데 쟤는 수능 시험이 몇 점이다. 이게 뭡니까? 인간을 무슨 점수로 그렇게 IQ 테스트 꼭 그런 걸로 우리가 IQ로만 인간을 그거 할 수는 없잖아요. 마치 수능 점수가 무슨 IQ 점수 마냥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소질 있는 자기가 적성이 맞는 대학에 서울대학 아니라도 또 의대는 또 어느 대학이 알아주고 또 음악은 어느 대학이 알아주고 이러니까 각 지방대학이 더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그 대학에 가서 자기 소질 있는 데 가서 한번 붙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면은 좀 안 좋은 대학에 가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본고사 부활해야만 우리 교육이 살아나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서울대 영문과 가야 될 애가 공부해야 될 것이 한 10가지 됩니다. 자, 말하자면 단어, 독해, 문법, 토익, 뭐 해서 한 10가지는 전부 공부해 나가야 되는데, 이 고등학교 때 15과목, 16과목을 다 만점을 받아야 서울대 영문과를 갈 수 있으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소홀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영어 단어를 고등학교 때 2만 단어 이상 그걸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 수구를 갖다가 하고 3,000개, 2,000개를 해야 되는데, 이건 못하는 거야. 또 거기서 회화를 또 많이 해야 돼요. 고등학교 때 해가 굳어버려요. 근데 회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무슨 수능고사인가 그거 하느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니까, 그 수능시험 때문에 영어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울대 가면은 영어가 형편없습니다. 자, 고등학교 때는 정신 통일이 되는데,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 실업자가 되든지 몸이 아프든지 또 누가 돌아가시든지 이래가지고 가장이 돼야 될 애들이 있어요. 그래야 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네. 또 군대에서 오라고 독촉장 오네. 또 여자가 나타나서 연애하자고 그러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웃지만 이게 참 웃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 놓으면 마음이 떠요. 일단 뜬 상태에서 단어를 배우려고 한다, 수구를 한다, 회화를 배우려고 한다.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약속 핸드폰은 또 한 사람마다 다 있어가지고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전화는 와서 메시지 와서 하니까 단어가 외워집니까? 옛날에는 내가 단어를 외울 때는 10시간 앉아있으면 10시간 동안 전화 한 통이 없잖아요. 전화가 걸고 싶어도 물론 전화가 없었지만은,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이 있잖아요. 또 메시지가 막 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머리가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 교육은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대학의 지금 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이에요. 왜? 장강하려고 가는 교육입니다. 대학 졸업장 받아야 장강하니까. 이거 이래가지고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될 수가 없어요. 모든 기술을 미국에서 사오고, 작년에 미국이 전체 수출에서 적자가 1,000억 불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뭘로 흑자를 메꾸느냐, 흑자가 되느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받아가는 지식료.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로얄티라고 그럽니다, 로얄티. 로얄젤이 마냥 쏙쏙 뽑아가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로얄젤리는 그 사람들이 뽑아가 버려요. 그럼 우리는 껍데기만 안고 있는 거야, 껍데기만. 그럼 왜 그 사람들이 가져가? 거기에 전 세계의 머리 좋은 애들은 거기 전부 유학 와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특허를 내니까 그 사람들은 지적 소유권이 세계 1위야. 지적 소유권. 그 지적 소유권 세계의 모든 지적 소유권의 70%를 미국이 가지고 앉아있으니까 우리가 컴퓨터 한번 탁 뒤져보면 빌 게이츠가 또 탁 얼마 가져가 버리네. 아,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컴퓨터 한번 딱 두드리고 우리가 볼펜 뭘 한번 탁 하면은, 아니 우리가 콜라 한 잔을 탁 마시면 코카콜라가 탁 로얄티를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모든 기계의 모든 재료에는 그 사람들의 지적 소유권이 들어있는데, 우리나라는 지적 소유권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항우석 씨를 죽여버리는 거야. 대학 교수들 논문 믿을 수 있습니까? 항우석 교수의 논문은 그게 믿을 수 있는 논문입니다. 거기서 일부 잘못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대학 교수들이 딴 데서 논문 뺏긴 것보다는 항우석 교수의 논문은 개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거 어느 정도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적 소유권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그걸 다 죽여버리고, 우리나라가 지적 소유권을 모두 생명공학에 대한 지적 소유권을 미국에 양보해버리고 우리가 항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교수를 죽일 때 우리는 생명공학에 대한 거는 전 세계에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항복. 그러면 우리나라 서울대에서 그런 인재가 하나 나올 만하면 죽여버리는데, 그거는 옛날 그 사람이 옛날 그런 고등학교 평준화가 아닐 때 교육받은 사람이니까 그런 인재가 하나 나왔던 거죠. 지금 교육받는 애들 그런 인재가 나오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 왜? 수능고사 보느라고 16과목 다 깨뚫으라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진짜
진짜 대학교육이 살아나려면 전공적으로 잘하는 걸 고등학교 때부터 전공하게 해가지고 대학에 가서 또 전공을 해버리면 우리는 세계 지적 소유권을 우리가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두뇌가 있는 민족입니다. 이 좋은 머리를 갖다가 우리 청년들의 그 좋은 머리를 우리는 죽여버리고 있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어린 중학교 위에 요렇게 올라서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중학교 옥상에 전부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중학생들이 앉아가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담배를 피고. 선생이 올라와서 호로라기 부는 선생 하나도 없어.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는데도 밑에서 선생이 아예 쟤들은 털린 애들이야. 이러고 놔둬버려요. 걔들이 왜 담배 핍니까? 고등학교 갈 거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거든. 제가 뭐 이렇게 지적한다고 해서 우리 젊은 네티즌들이 저를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과 젊은이들을 교육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나라의 이 우수한 머리를 지적 소유권을 세계적으로 우리가 장악해서 그 사람들은 무역수지 적자 하나도 경상수지에서 몇천억 불 흑자를 내는 게 미국입니다. 이 로얄티는 무역수지에 안 들어가고 경상수지에만 들어갑니다. 로얄티라는 건 우리가 특허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받아오는 거는 무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무역은 물건만 주고받아야 돼요. 지적 소유권은 경상수지라고 그럽니다. 경상수지에서 어마어마한 흑자를 미국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15과목, 16과목을 공부합니다. 그대로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과목이 자기가 대학에 가서 전공할 과목 하나를 메인 컴퓨터가 걔 부모의 원하는 거, 부모의 의견, 걔 자신의 의견, 걔 국민학교부터 중3까지의 모든 적성 테스트를 합니다. 컴퓨터가. 그 메인 컴퓨터와 부모가 원하는 거 이런 게 전부 들어가서 기계에서 작동돼서 중앙 메인 컴퓨터에서 걔 적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걔대로 가야 돼요. 그대로 가야 됩니다. 중간에 자기가 바꿀 수는 있습니다. 메인 컴퓨터에서는 내가 영문과를 가야 되는데 나는 영문과가 싫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할 수 있으나 가능하면 그걸 따라가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을 가겠다. 그러면 의과대학을 가기 전에 의대에 들어가서 정해지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의대 가서 나는 치과대학을 하겠다. 나는 뭐 치대가 좋다. 나는 뭐 정형외과를 가겠다. 나는 심리학과 뭐 참 정신과를 가겠다. 나는 외과를 가겠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의사들이 성형외과만 하겠다는 거예요. 외과 의사가 안 되겠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그 학생의 의대 성적 순위에 따라서 딱 강제 배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정형외과 가겠다 이렇게 했지만 절대 안 됩니다. 의대 본과 과정 1학기에 이미 그것이 정해져 버려요. 컴퓨터에서. 그러면 자기는 무조건 그 과를 가야 돼. 이 사람은 심리학과 쪽에 점수가 좋으니까 너는 정신과 의사 해야 돼. 이러면 변동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학 과정에서도 물론 중앙 메인 컴퓨터에서 자기 전공을 컨트롤 하겠지만 너무 과잉되는 인력은 생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 의사가 남발되거나 너무 변호사가 남발되거나 너무 판검사가 남발되거나 이런 건 이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제도에서 지금의 판검사 제도는 완전히 바꿨습니다. 성인 생활과 사생활 보호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모든 정책들에 의해서 서민과 중산층이 보호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활기차게 돌아가요. 아주 그냥 대단히 좋아집니다. 교육제도가 바뀌니까 사교육비가 없어지죠. 또 막 우리 젊은이들을 그 바람에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문제가 있으니까 외국에다 많이 빼돌려서 외국에서 나가는 돈이 1년에 또 40조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합법적으로 해외로 많이 나가요. 뭐 때문에 나가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제도가 잘못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애들을 해외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 돈을 또 주지 않을 수 없으니까 국가에서 허용해버린 겁니다. 거기다 또 우리나라가 부동산을 풀어버려서 외국에다 집 사고 부동산 사는 걸 허용하니까 돈이 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부동산에 양도세가 없다 그러면 외국으로 가서 투자 안 합니다. 여기다 투자하지.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정책이 서민 생활을 보호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요새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이혼을 하거나 전과자들 많습니다. 경제사범.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고소고발을 많이 하는 민족인데 이 세계 첫 번째로 많이 하는 고소고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과 이혼 기록은 호적에서 제외시킵니다. 앞으로 전부 제외하고 앞으로도 지난 옛날에 있던 이혼 전과 기록도 다 폐지됩니다. 다만 법원에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호적을 뗄 때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나중에 무슨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해가지고 거기에 위자료를 청구할 때 그 부인이었다는 기록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판사가 보면 아니까 그런 거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호적에 봐서는 이 사람이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게 돼 있어요. 다만 자녀가 되실 때는 그 사람 현재 있는 부인이면 부인 이름으로 올라간 걸로 돼 있고 원 호적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은 애들이 청소년들이 볼 때는 아주 깨끗하게 돼 있습니다. 제3자가 알지 못하게 돼 있어요. 상당히 호적 제도가 좋아집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전과 기록이 부모가 있으면 애들한테 안 좋아요. 또 애들이 부모의 이혼 기록이 애들한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런 걸 없애줍니다. 또 신용불량으로 인한 가정 파괴 이런 걸 또 우리가 막기 위해서 신용불량자 해결도 하지만은 가정에 압류하는 제도가 또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가정집에 재산을 압류할 수가 없다. 그게 이제 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경매가 들어올 때 5천만 원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집 경매에 붙은 사람이 5천만 원은 보존이 돼요. 근데 경매가가 6천만 원밖에 안 나왔으면 5천만 원은 집주인이 가져가는 겁니다. 경매에 붙은 사람이. 네. 내가 어느 날 산에 갔는데 산에서 누가 밥을 해먹고 있는데 가족이 다 같이 앉아 있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하고 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텐트를 쳐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족이 산에 와서 이렇게 다 있나 했더니 집이 경매가 붙어가 갈 곳이 없다는 거야. 그래가 약수터 가서 아들은 물 떠오고 거기서 엄마는 밥하고 엄마 거기서 빨래를 막 널어놓고 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참 우리나라는 기가 막힌 나라다. 그냥 압류 붙이면 몽땅 다 가져가 버려버리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세 든 사람은 보장해 줍니다. 조금 1,몇백만 원 보장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애누리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완전히 바꾸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청소년이 많이 탈선해요. 또 집이 있던 애가 갑자기 집이 없어져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당황을 하고 어디 단칸방으로 가고 이럴 때 그 굉장히 탈선이 됩니다. 할머니는 저리 가버리고 손자는 저리 가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래 우리나라의 조선가정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보는 가정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몇십 배 늘어났어요. 이거는 우리 압류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정말 아무리 사바다 망해도 가족을 거느리고 살 수 있는 집까지 압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전세 보증금은 절대 압류 금지입니다. 예, 그래서 5천만 원까지는 전세 보증금이라 할지라도 압류가 안 돼요. 6천만 원이면 1,000만 원 압류할 수 있죠. 예, 이래서 최소한 가족을 데리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고 가족과 쓰는 물건은 결혼때 온 냉장고든 뭐든 장롱이든 텔레비든 아무리 비싼 거든 아무리 싼 거든 압류가 안 됩니다. 예, 이런 제도를 바꿔서 가정을 살리고 그 다음에 고소사건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일본보다 151배가 많은데 이 고소보증금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면 보증금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가 없다 그러면 그 돈 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고소보증금제를 실시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능하면 고소를 하지 않고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고소사건이 아주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범법자 교육제도가 실시돼요. 교통 위반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가로등, 신호등 우리가 위반했다. 이거 자기도 모르게 카메라가 찍었는데 지금은 5만 원,
3만 원 이러면 그거 10분질로 줄어듭니다. 5만 원짜리는 5천 원, 3만 원짜리는 3천 원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범칙금을 매기지 않도록, 그래서 가능하면 교육제도로 실천합니다. 그래서 굳이 벌금을 매길 때는 지금의 10분질로 들어갑니다. 왜? 그것이 생활비에 영향을 또 줘버려요. 생활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민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서민들이 좀 빨리 가야 될 때도 있고 서민들이 바쁘잖아요. 있는 사람들은 신용 딱딱 지키면서 신호 지키면서 갑니다. 바쁠 게 없으니까. 그러나 서민들은 시간에 쫓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봉고차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막 가다 지키니까 이건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살인 등 큰 범법 자유에는 일정 기간 정신교육으로 가능하면 구속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제 검찰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기 뭐 이런 거는 절대 구속을 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거는 이제 사기가 안 당해야 되겠죠. 웬만하면 구속이 안 되니까 구속은 안 됩니다. 강간, 그것도 폭행 강간 뭐 이런 것은 이제 구속이 됩니다. 그 이외의 모든 웬만한 범죄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가능하면은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제도로. 당신은 교육 1년, 그럼 1년간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 받아야 돼. 그거 안 받으면 구속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교도소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도소가 10분질로 줄어듭니다. 왜? 절대 없이 그 교도소에서 인력을 낭비하고 우리가 그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자기 남편이 구속됨으로 해서 가정이 파괴돼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지 않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거예요. 제 공약입니다. 그래서 죄는 지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을 받으면 교도소에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교육 날짜 딱딱 집에다 적어놓고 내가 며칠 날 가서 교육받아야 된다. 내가 이번에 언제 교육받아야 된다. 이걸 알겠죠? 교도소 안 가고 싶으면은. 근데 그 질이 나쁜 자는 그걸 안 받는 자가 있어. 그런 자는 구속입니다. 구속이 되지. 그 외에는 그것도 확실한 사유가 있으면 구속은 안 돼요. 몸이 아팠다거나 어디 지방 출장을 갔다거나 뭐 이래서 정부득이한 경우는 사유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국민을 가능하면 전과자로 안 만들겠다.